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심이 좋고 물맑은 통영에서 어묵 사업을 하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사실 지금 제 어묵 사업은 딸과 사위가 거의 전담하다시피 운영하고 있고, 전 일선에서 물러나 애들 뒤에서 간간히 일을 돕고 있어요. 어찌 보면 제 평생에 담긴 사업을 이제 딸과 사위한테 물려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궁핍한 살림살이로 고군분투했던 시절, 남편이 잡아온 생선을 좌판을 깔아놓고 팔던 것이 생선가게가 되었고, 지금의 어묵 사업으로 발전해 왔네요. 내가 만든 물건이 전국 어디에 있든지 팔리는 것은 물론 해외로도 판매되어 나가니, 이 정도면 제법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남편 하나를 믿고 덜컥 시집을 와서는 낯선 동네에 자리를 잡아 살았던 세월이 요즘 들어선 참 많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모두 정겹고 아름다운 이 동네였지만 옛날에는 왜 그렇게 이 동네를 떠나고 싶었는지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매일 작은 어선을 타고 고기잡이를 나가고 저는 괴팍한 시어머니와 함께 반일도 하고 허들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시어머니의 타박에도 어디서 푸념할 수도 없고 그냥 끝없이 펼쳐진 바다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괴로운 삶 속에서 아들과 딸을 하나씩 낳았고 팍팍한 살림까지도 키우며 그 험한 세월을 이겨냈네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자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동네도 적응하기 시작했고 생선 가게를 운영하던 고덕수는 지금은 누구나 알 만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내 상황도 많이 변해갔지요. 뜬 눈으로 잠깐도 안 된 것 같던 시어머니는 떠나시고 나무 상자 한 개로 팔았던 생선 좌판이 작은 생선 가게로 변모했습니다. 아무래도 걸음마도 못하는 듯했던 아들과 딸들은 이제는 책가방을 메고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죠. 남편의 조각배는 우성우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통통한 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니 사람의 삶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거칠어도 인내하고 버텨나가다 보면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다시 인생이겠죠.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고집센 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날 갑자기 아들이 생선 가게를 하는 모습을 몹시 싫어했어요. 그렇게 되자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생선 가게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묻더군요. 애들이 생선 비린내가 난다며 놀린다나요? 엄마 아빠가 생선을 잡고 팔아서 너희에게 먹이는 거야? 그런데 생선 장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애들이 놀릴 때 너희는 생선을 먹지 않고 사냐? 그렇게 말해야지. 몰라. 아무튼 나는 엄마가 생선 가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야. 시끄러워.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데 아들이 투정을 부리면서 엄마가 생선을 파는 것을 싫어한다면 내가 나가는 게 낫겠다. 억지를 부리는 아들에게 호되게 혼내주고 대수롭게 넘겼어. 그런데 생선을 파는 녀석의 엄마로서 그를 싫어하는 이유로 모든 생각을 하지는 않겠어요.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생선 위에 모래를 뿌려놓지 않나요? 밥상에 생선이 올라오면 일부러 밥상을 엎어버릴 정도로까지 하는 거죠. 매도를 해보고 홀라도 쳤지만 어린 아들인 녀석이 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지 설명을 듣기보다는 사실 제 도끼를 눈에 띄게 해야 했습니다. 난잡한 일상에 어린 아들 때까지 참아주자니 정말 미치겠다 싶었어요. 물론 딸애도 있는데 오빠의 행동을 본 뒤에 따라 할까봐 걱정도 했고요. 그러나 아들의 심술은 쉽게 갈아지지 않았죠. 그날도 아들의 표정은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시작됐고 아들의 꼬락서니를 가만히 보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바지를 잡아 끄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를 바깥으로 던져 버리더군요. 석현이 아빠, 왜 그래요? 왜 애를 내다 버리세요? 자기 부모를 창피해야 하는 놈은 우리 자식아 아니에요. 그냥 안 키워도 될 뿐이에요. 아휴, 그러지 말아요. 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걸 가지고 당신까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놀란 채로 말려봤지만 남편은 이제 겨우 10살밖에 안 먹은 아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어요. 석현이, 너 다시는 우리 집에 발을 딛지 말아라. 너도 내 부모를 창피해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너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밖에서 거지가 되든 구두 닦기가 되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아들은 남편의 서술에 놀라 대문 문고리를 붙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코 문을 열어주지 말라며 호통을 치더군요. 아침에 쫓겨난 아들은 해가 저물고 난 뒤에야 겨우 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엄마와 아빠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듭하고 나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너무 놀려서 그랬어요. 이제는 결코 그런 생각하지 않을게요. 눈물과 콧물에 범벅된 아들은 손발을 휘젓을 정도로 빌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모릅니다.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은 힘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생선의 비린내를 농담으로 받는 것에 대해 안쓰러워하는 아들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제 탓이고 제 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난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이후로 아들에게서 생선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의 시선은 늦게 커도 살짝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버릇이 고쳐진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다짐했죠. 결코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 결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죠. 또한 애들이 크면 반드시 서울로 보내려고요.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못 움직이는 큰 물에서 놀아야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질 테니까요. 인생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자식들이 쑥쑥 자라는 모습에 위안을 삼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 모진 인생은 가뜩이나 아등바등 살아가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더군요. 파도가 높은 거친 날에도 남편은 쳐놓은 그물을 거둬야 한다며 고깃배를 띄웠어요. 불안한 마음에 가지 말라고 말려봐도 남편은 생선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식구들을 건사하지 않겠냐는 말은 남기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날따라 배웅을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를 향해 얼른 들어가라는 듯 팔을 휘휘젓는 남편의 모습이 마지막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파도를 이기지 못한 남편에게는 전복이 돼버렸고 남편과 함께 배를 탄 선원셋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남편은 끝내 육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에 발견한 남편의 차가운 시신을 붙잡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먼저 갔냐며 매정한 남편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죠.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앞이 깜깜하더군요. 이제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어금니를 꽉 깨물며 살아왔죠. 험난한 인생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버티기 힘든 날이라도 내 자식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지긴 사라지더군요. 수십 년간 유지해온 생선가게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어요. 입소문도 나고 우연히 TV에도 출연한다면 그 덕분에 지역 명소로 소문이 났죠. 제 팔자에는 없던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남편이 도와주신 덕분에 가게가 잘 되어 자녀들을 모자람 없이 키워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어요. 장성한 아들은 서울에서 학업을 마치고 유명한 회사에서 취직했어요. 아들이 대기업의 취직 성공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나 기뻤는지 설명해도 이해해주기 힘들 것 같아요. 혼자 있는 방에서 어깨춤을 추며 기뻤던 그 순간까지 즐겼던 힘든 시간이 모두 보상받은 느낌이었죠. 그 기쁨은 얻고치 않을 듯하군요. 알겠습니다. 제 월급을 받은 아들이 선물을 안겨주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됩니다. 엄마, 그동안 저를 키우느라 수고 많으셨죠.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돌봐드릴 차례니까 아파하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알겠죠?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자식을 키우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회사를 다니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발표를 했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아가씨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처음에는 속상하고도 충격이었어요. 아들이 벌써 한 집안의 가장이 된다는 것이 서글프기도 하고요. 뿌듯하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아들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 마냥 놀란 일만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같은 직장에 다니는 두 사람이 인연을 맺어도 괜찮겠다 싶어요. 결혼 생활에서 경제적 안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인사를 시키러 왔습니다.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공손히 인사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좋은이라고 해요. 어서 오세요. 우리 석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말로만 듣던 것보다 더 곱네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첫인상이 괜찮았어요. 성격도 사근사근한 것 같았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할머니 손에 자랐기에 어른들을 공경하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라면 아들의 아내이자 며느리로 모자람이 없을 것 같았어요. 엄마, 은희 어때요? 엄마, 마음에 들 며느리로 좋아요. 가까이에서 보니 참 괜찮은 애 같더라고요. 그런데 상대편 부모님께 인사는 드렸나요? 네, 지난주에 인사드렸어요. 부모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아들이 좋아 죽겠다는 여자와 만나서 허락을 받아야 해요. 제 마음에도 운명처럼 드니까 그쪽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 날짜를 정해야 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 우리 잘 살 거예요. 아들이 제 결혼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여자친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했지만 자식의 행복을 위해 응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비 사돈댁들과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제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신혼집 한 채 정도는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아들이 서울 강남에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직장과 가까운 아파트를 한 채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얼마나 손이 큰지 모르겠어요. 아들에게 며느리와 상의해서 괜찮은 아파트를 선택하라고 했더니 겨우 두 식구가 살 아파트를 쉰평대로 선택했어요. 강남에 있는 쉰평대 아파트는 얼마나 비싼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신혼집을 해준다는 말을 했지만 솔직히 제게도 꽤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단 한 번쯤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저축한 돈도 있었고 남편이 떠나면서 남긴 재산도 있었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강남 쉰평 아파트를 선물했어요. 제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제공한 안식처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서울과 통영은 거리가 멀어서 자주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전화를 주고받으며 몇 달에 한 번씩은 내려와서 얼굴을 비추곤 했죠. 엄마가 바라는 건 무엇이 있겠어요? 그냥 둘이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건데요. 다른 건 어떻든 자기 마누라 말이면 이기적으로 만족스러워 보이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전에 걱정했던 장가간 아들 문제는 좀 내려놓았던 제게 상상도 못했던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딸 문제라는 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조차 안 한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임신했다니까요. 내 딸이 나한테 얘기하겠다며 주저주저 하다가 임신했다고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대학을 졸업한 딸이 임신이라니 너무 당황해서 놀라버렸어요. 같은 학과 학생과 사귀다가 그 사람과 벌어졌다는데요. 당장 애를 지우라는 제 말에 딸은 끝까지 애를 낳겠다며 고집을 부릴 뿐 아니라 아직 군대에도 다녀오지 못한 딸의 남자친구 역시 제 자식을 책임질 것이라며 공수표를 날리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싶습니다. 지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애를 키우고 살림을 차려서 산다는 말입니까? 인생의 풍파는 다 겪어온 저로서는 절대 안 될 말이었어요. 어떤 엄마가 딸을 고생길이 환한 구렁텅이에 밀어 넣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애를 키우고 그리고 아버지가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실 건가요? 제가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엄마,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겠어요. 그러니까 부디 허락해 주세요. 정말 고민이 많았지만
엄밀히 따져본다면 아이들도 다 성인이에요. 제가 말해봤자도 자기들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허락하고 대신 남편이 군대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제 곁에서 있도록 조건을 두었습니다. 아이들은 군소리 없이 제 말을 듣고 저도 예상하지 못한 사비를 볼게요. 그렇게 되었어요. 딸은 제가 알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며 출산 준비를 하고 사위는 제대를 하기 위해 조기 입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쯤에는 며느리도 아이를 낳아서 전 그쪽 이승의 일들을 챙겨보느라 정신을 모아둘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몇 년 동안 정신없이 지낸 후에 보니 제 곁에 손자와 손녀가 하나씩 있었어요. 군대를 다녀온 사위도 제대를 하고 딸과 함께 가게에서 일을 도왔죠. 처음에는 어떤 아이를 낳느냐며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이 북적북적해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변해갔죠. 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구들이 더 늘어서 그럴까 봐요. 제게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생선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게 한 구석에 수제 어묵을 만들어 팔았었는데 하나하나 정성을 들인 그 손맛이 손님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어요. 동네에서 아래마을 소문이 퍼져 어느 순간 생선을 파는 줄보다 어묵을 파는 줄이 더 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식품회사 관계자가 제 수제 어묵으로 사업을 시도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내 이름을 건 사람이었고 수제 어묵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내놓자는 제의였죠. 처음에는 제 어묵이 그 정도까지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정중히 거절했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하면서 거듭 제안을 하는 것이었어요. 딸과 사위까지 한번 해보자며 용기를 내봐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도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얼마간의 갈등 끝에 결국 저는 식품회사와 계약을 맺게 되었어요. 이후에는 제품 가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하고 맛 좋은 수제 어묵을 상품화하는 데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납품을 하였지만 우리 제품을 받아본 업체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유의미한 성과는 없었지만 솥단지에 튀겨 팔던 제 어묵이 공장에서 생산되고 예쁘게 포장돼 팔려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하고 뿌듯한 일이었어요. 딸과 사위들도 열심히 해보자며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남편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지만 악자같이 살아온 덕분에 남을 부러워할 만큼 재산을 모았고 아들과 딸을 다 결혼시키고 손주들까지 보았어요. 더불어 어묵 사업까지 하게 되어 복받은 삶인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나 시련은 늘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법이죠. 몸에 이상을 느낀 나는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궁암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을 찾아가 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렸습니다. 앉았습니다. 제가 암에 걸린 것 같아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설마 하면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증이 심하여 서둘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절박한 말만을 들었어요. 결과를 받고 나니 마음이 참으로 심란합니다. 자식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을 보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것이 제 소망이었거든요. 어려운 삶을 좀 더 즐겁게 보내고 싶었는데 이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제가요. 자녀들도 놀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은 저희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빨리 올라오라고 성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서울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고 서둘러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통영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자기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라고 해서 벌써 내려가시게 하라 하시는데 온 김에 하룻밤 묵고 가시는 게 어때요? 바로 내려가면 되는 것대 무엇을 위해 오신 건가요? 괜히 어려움을 줘도 싫어요. 엄마도 이해했어요. 그러면 수술 전까지는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병원 가실 거죠, 알겠죠? 그래, 알았어요. 자서 가세요.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수술 전까지 집에 머물러 주세요. 병원에 가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마침내 알았죠. 그 사별이 임박했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아무도 모를까봐. 가족을 위한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손자와 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디서 내실이라고 하든지요. 아들들에게 장군의 편지를 썼습니다. 유언 같은 느낌의 편지를 쓰면서도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집가는 아들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좋은 세상 더 살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만 팔자가 그렇게 되었니 어쩌겠어요. 제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약된 수술 날짜보다 이틀 빨리 서울로 올라가 아들네 집에 머무르게 되었죠. 손자들의 재롱도 볼 겸 이것저것 준비를 한 후 입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을 차려주면서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드리려고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궁암은 다른 암보다 완치율이 높다는 걸 알아요. 그곳에 있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마음 놓고 수술을 잘 받으면 빠르게 나으실 거예요. 고마워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그리고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그 서류는 내가 만든 어묵을 판매하기 위한 사랑의 계약서야. 매출이 흑자가 되면 회사와 나의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이건 내 이익분을 너희와 함께 나눌게요. 작은 딸과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기로 한 문서입니다. 현재는 이익이 거의 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익을 낼 것입니다. 수술을 앞둔 저희가 혹시 몰라서 미리 주는 거예요. 아, 네, 저는 혹시라도 딸과 아들이 어묵 판매의 이익을 놓고 다툴까 봐 미리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어요. 다른 재산은 비교적 쉽게 상속해 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다소 복잡했거든요. 특히 딸과 사위가 함께 일하고 있어 누구 하나 서운하지 않게 하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준 문서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유언장처럼요. 써놓은 편지를 꺼내 주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왠지 편지까지 주려니까 쑥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혹시 제가 눈을 뜨지 못하더라도 제 가방에 들어있는 편지를 알아서 찾아볼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금식이라서 죽만 조금 먹고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TV를 멍하니 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번지르르한 강남 쉰평 아파트라도 제 고향집보다 못하더군요. 서울 사람들은 이런 갑갑한 곳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잠깐 바람 좀 쐬려 집을 나섰는데 바람이 차고 들어오려는 마음에 아, 그러실래요? 저랑 같이 갈까요? 아니요. 멀리 가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좀 걸을 테니까 따라오지 않아도 돼요. 그래요. 그럼 이거 가져가세요. 우리 현관이랑 아파트 공용 현관문을 여는 카드키인데요. 이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되면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문이 열려요. 저는 아들이 내민 카드키를 받아들고 아파트 바깥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딸과 통화를 좀 하려고 전화기를 찾았는데 제가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그냥 나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러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며느리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문을 닫고 있는 안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린 냄새가 나는지 어떻게 이해해요? 아까 씻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비린 냄새가 가시지 않잖아요. 그럼 평생 생선을 사는 분이시다 보니 비린 내가 나는 게 당연한 거죠. 솔직히 나도 참지만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생선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아서 못 견디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면서 이불과 침대 시트가 생선 냄새로 베어버리게 될 거예요. 어차피 입원하실 분이신데요. 병원 근처 모텔에서 주무시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 집에 모셔다 드려서 일을 번거롭게 만드시게 됐나요? 그래도 곧 수술이신데 어떻게 혼자 주무시라고 하시면 되나요, 엄마? 입원하시면 시트랑 이불은 버리면 되는 거잖아. 아, 몰라. 집안에서 냄새가 배는 건 생각을 안 해. 이따가 어머님이 오시면 그냥 병원 근처 모텔에 모셔다 드리자. 당신이 얘기 좀 해봐.
노인분께서 역한 냄새 때문에 질식하실 수도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해요. 내가 엄마 오면 잘 얘기해 보겠어.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저 사근사근하고 상냥한 줄만 알았던 며느리의 속마음을 낱낱이 알게 되었던 것이었죠. 생선의 비린내로 인해 음식물로 취급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닷가에서 살고 생선을 팔아왔기 때문에 생선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만 그 생선 덕분에 자식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제사를 지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나의 인생에 대한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혐오에 가득 찬 한마디에 나의 인생 전부가 부정당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핸드폰을 꽉 쥐고 집을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독설로 힘이 풀려 다리가 휘청휘청 흔들리면서 벤치에 어렵게 자리를 잡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곧 날이 밝으면 입원하고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서글퍼졌습니다. 오늘의 저녁이 다리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먼저 가시는 남편을 다시 한번 원망스러워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음에도 며느리로부터 이렇게 모욕당한다는 현실이 화가 났습니다. 못내 허무하고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집에 다시 올라갔고 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엄마가 산책을 잘 다녀오셨나 보다. 앞에 좀 앉아 있다가 왔다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문제가 좀 생겨서 오늘 밤에 난방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괜찮지만 엄마가 춥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병원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 주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들이 머리를 극적이며 그런 말을 했다. 마누라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것이었나 봅니다. 저는 애들이 왜 그러는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요. 티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난 괜찮아. 원래 몸에 열이 많아서 난방을 입고 싶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안색이 파리게 된 며느리가 제 손에 3만 원을 꼭 쥐어주며 간사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안 되죠, 어머니. 곧 수술하실 분이신데 찬데 쓰지 말라는 말을 못하죠. 어머니가 괜찮다고 해도 자식 입장에서는 결코 안 되는 말이에요. 내일 모레 나중에 수술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지 말고 하룻밤만 모텔에서 자세요. 그게 우리도 마음이 편해서요. 태연하게 절 위하는 척하는 며느리에 상판을 떼기에 얼음물이라도 확 끼얹고 싶더라도 하지만 그런 감정을 꾹 누르고 며느리를 콕 찌르는 말을 던졌죠. 며느라 너 혹시 그게 아니라 집안의 생선 냄새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러는 건 아니지?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생선 냄새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구역질도 난다며 내가 다 들었는데 팔배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었니? 네, 아유, 어머니, 왜 그렇게 서운하게 말씀을 하세요?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노인의 역한 냄새 때문에 질식하겠다며 내가 석현이한테 나 재워주기 싫다고. 타박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알고 보니 너는 시어미를 아주 쓰레기 취급하고 있었구나. 아니야, 그만하고 난 더 이상 너에게 할 말은 없어. 앞으로 너희 집에서 잠을 자기 힘들 것 같아서 오늘 밤 마음 편히 자길 바란다. 알았지? 제가 모든 대화를 다 들었다는 걸 알게 된 며느리가 할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깊게 쉬며 내게 고개를 들더라고 하지. 어머니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야. 어머니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에티켓이 있는 분이시라면 배려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참았는데요. 답답해서 모텔에서 주무실까 하니 잘못한 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다 했어? 우리와 며느리가 다투다가 분배를 세우더라. 아들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엄마, 사소한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펴세요. 오히려 엄마가 혼자 자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할 거예요. 수술 전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편안히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비난을 받는다는데
그런 것은 사소한 문제예요. 정말 별일 아닙니다. 5년 내의 며느리로서 알겠어요. 그럼 나도 내 아들이 아니라 생각할게요. 수술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 내 마누라 옆에 끼고 잘 살아. 아까 내가 준 서류를 내놔. 엄마, 왜 그래요? 시끄럽고 빨리 내놔. 나는 아들에게 준 집 서류를 다시 빼앗겼어. 자식이 예쁜 것 때문에 재산을 준 것이냐고. 그래서 다시 빼앗아 버렸어. 나는 너와 결혼할 때 돈을 다 가져갔지. 신혼집으로 이 아파트도 줬잖아. 그 정도면 내가 자식한테 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더 이상 보고 살지 말자. 나도 너를 싫어하는 며느리를 보고 싶지 않아. 석현이는 너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는 당신과 같은 생활을 해야 해. 저는 그렇게 차가운 한마디를 날리고 며느리가 주었던 3만 원을 호기심에 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콧방귀를 뀌는 며느리와 한숨을 깊게 내쉬는 아들을 뒤로 하고 집을 나왔죠.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 오빠와 올케가 이런 짓을 했다고 말했더니 딸이 퍼르르 뛰며 소동을 빚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당장 좋은 호텔을 예약해둘 테니 서울로 올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딸이 예약한 5성급 호텔로 이동했어요. 아들의 며느리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고 불편하지만 5성급 호텔이라서 그런지 몸은 참 편안했습니다. 저는 딸이 예약해준 호텔에서 하룻밤을 쉬었습니다. 아침이 다 돼서 딸과 사위도 호텔에 도착했거든요. 딸이 내 얼굴을 보자마자 씩씩하게 오빠랑 올케 욕을 실컷 했어요. 내가 오빠랑 올케 언니에게 욕을 막 퍼부었거든. 근데 올케 언니가 지는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됐어. 내가 엄마 병간호를 할 테니까 그쪽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딸의 성화에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딸의 말처럼 수술을 받아야 했기에 최대한 안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이 언제 들었는지 모르게 잠을 자고 눈을 떴을 때 회복실에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회복만 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주책없게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솔직히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저에게 새로운 삶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과 사위도 제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에 크게 기뻐하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엄마, 됐어. 내가 뭐라 그랬어? 수술 잘 된다 했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정말 수고했어. 엄마, 딸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코를 훌쩍이는데 저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지만 저한테는 언제나 철부지 막내인 것 같아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알고 딸, 애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병원에서 회복을 하고 퇴원했어요. 그동안 아들 며느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뻔뻔한 태도에 기분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통영으로 내려간 저는 고향에서 생선과 다시 씨름하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제 냄새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 삶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후에 저와 계약을 맺은 식품회사에서 아주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우리가 만든 어묵이 좋은 계약 조건으로 해외 수출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어묵이 인기를 얻어 판매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이제는 생선 가게를 닫고 어묵 사업에만 전념해야 할 정도였어요. 제가 건강을 회복한 지 1년 만에 어묵 사업은 새로운 공장을 다시 계약할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그딴 시기에 아들이 갑자기 통영으로 찾아왔어요. 딸은 도끼 같은 눈으로 오빠와 저를 노려볼 정도였죠. 뭐야 오빠, 여긴 왜 왔어? 다시는 고향이 발조차 붙이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하러 왔어? 아들은 제 동생의 핀잔에도 신경 쓰지 않고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들어서요.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닌데.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용서를 빌려왔어요. 엄마. 한 번만 저를 보아주세요. 먼저 사과를 하는 아들이 며느리의 옆구리를 찔러서 눈치를 챕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마지못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전 그냥 위생기념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말씀드린 건데 미처 어머니의 기분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풀어주세요. 며느리의 영혼 없는 사과에 호흡이 터지더군요. 이럴 거면 뭐하러 통영까지 내려온 건지 누가 봐도 며느리는 아들 손에 붙들렸습니다. 억지로 사과를 하러 온 것이었네요.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더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 두 사람에게 단호하게 제 생각을 말해주었습니다. 난 너희들에게 사과받을 것도 없으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사과할 것 없다. 생선 장수한테 생선 냄새 난다고 한 게 뭐 잘못이겠니? 이제는 서로에게 신경 쓰지 말고 각자 자기 인생에만 집중해서 살자고. 그러니까 석현아, 너희들도 애 키우면서 잘 살 거라.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알았니? 아니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는 아들에게 딸내미가 따끔한 일침을 놓더군요. 아이야, 엄마한테 그렇게 하고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왔니, 엄마? 말처럼 오빠랑 올케랑 쉰평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괜히 사람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지 말고 결국 두 사람은 발길을 돌려서 서울로 다시 올라가더라고 해요. 딸에게는 지우 오빠가 주식이라든지 뭐라든지 투자를 하다가 돈을 더 날려 먹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어묵 사업에 욕심이 생겼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돌아간 아들 내외와는 3년이나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시작한 사업도 말아먹고 주식 투자도 망해먹으면서 자기 처와 갈등이 생겼고 1년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과정에서 손주는 며느리에게 데려갔고 양육비 지급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은 당장 할 일이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있으며 제 도움이 절실하다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마누라와 자식 간의 일은 아들에게 일은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묵 사업에서부터 몇 가지 일을 시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딸과의 사이를 지켜줄 생각이며 앞으로 두고 봐야 하겠지만 아들에게도 밥 먹고 살 정도는 도와줄 생각입니다. 또한 딸에게 오빠의 처지가 걱정되어 이것저것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챙겨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오랜만에 식구들끼리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딸이 제 오빠에게 잔소리를 하며 면박을 주었어요. 잔소리를 했어도 애정이 있으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늘에서 천벌을 내린 거예요. 오빠가 평생 우리를 위해 산 엄마에게 그렇게 야박하게 굴었는데 벌을 안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알아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엄마를 잘해야겠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동생아. 제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아. 언젠가는 딸도 자기 오빠를 용서할 거야. 그래도 남매끼리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마지막 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애청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기다리며 소중한 댓글을 달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공유뿐만 아니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